퇴직하고 가장 먼저 잃은 건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32층 창문 너머로 수성구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범어천이 보이고 앞산이 보이고 저 아래 작게 움직이는 차들이 보였어요. 11억 5천만 원짜리 풍경이었습니다. 평생 처음 가져본 내 집이었어요. 경비원이 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허리를 숙였고 지인들이 역시 성태 씨는 달라하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경의 값이 매달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금리가 치솟으면서 이자가 115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뛰었고 집값은 11억에서 9억으로 8억으로 결국 6억 8천까지 추락했습니다. 4억 7천만 원. 32년 공직 생활 중 12년치 연봉이 콘크리트 거품과 함께 증발한 겁니다. 아내가 무릎에 파스를 붙이며 마트 파트타임을 나갔고 나는 새벽 5시에 몰래 집을 나서서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수성구 신축 아파트 할인 분양이라는 전단지를요. 내 인생을 무너뜨린 바로 그 시장의 광고를 내 손으로 뿌린 겁니다. 이 이야기를 넘기시면 벼락거지라는 공포가 어떻게 진짜 거지를 만드는지 영영 모르실 겁니다. 32년의 무게. 퇴직하던 날 동료들이 꽃다발을 안겨줬습니다. 대구시청 도시계획과 사무실이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40명 남짓한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뒤쪽에 선 후배가 작은 케이크를 들고 있었고 과장이 악수를 청하면서 성태 씨 수고 많았다 하더군요. 내 이름 석자가 적힌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32년. 그 세월이 꽃 한 다발과 감사패 한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섭섭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밀려온 건 홀가분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넥타이를 매던 사람이 이제 어디에도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내와 조용히 살면 된다고 연금이 나오니까 큰 걱정 없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나는 평생 집이 없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놀라더군요. 32년 공무원이면 집 한 채는 있지 않느냐고. 없었습니다. 발령 따라 이 동네 저 동네 전세를 전전했어요. 결혼 첫 살림이 북구 침산동 전셋집이었고 아이 낳고 달석으로 옮겼고 학군 따라 또 옮기고 그렇게 20번 가까이 이사를 다녔습니다.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을 정도였어요. 퇴직 무렵에는 달서구 작은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1억 5천짜리 25평. 화장실 타일이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거실 장판이 모서리에서 들떠 있었어요. 겨울이면 외풍이 들어서 창문 틈에 테이프를 붙였거든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조용했고 동네가 익숙했고 걸어서 5분이면 시장이 있었어요. 아내가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사오면서 웃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공무원은 원래 박봉이니까요. 아이 둘 교육시키고 생활비 쓰고 경조사 챙기다 보면 목돈 모으기가 어디 쉽습니까? 한 번은 아내가 우리 언제쯤 내 집을 가지나? 했는데 나는 연금 나오면 그걸로 충분해하고 넘겼어요. 아내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숨을 쉬었던 것 같습니다. 퇴직하고 첫 한 달은 좋았습니다. 진짜로 좋았어요. 늦잠도 자보고 아내와 앞산 둘레길을 걸었고 오랫동안 못 봤던 대학 동기들도 만났습니다. 커피숍에 앉아서 2시간을 수다를 떠는 게 그렇게 사치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평생 시계에 쫓기던 사람한테 느린 시간은 그 자체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가 되자 허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면 할 일이 없었거든요. 넥타이를 맬 필요도 없고 지적도를 펼칠 필요도 없고 회의에 들어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면 아침 뉴스가 나오고 뉴스가 끝나면 드라마가 나오고 드라마가 끝나면 점심이었어요. 그걸 반복하면 하루가 갔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쓸데없는 데 눈이 가게 마련입니다.
그 허전함을 채워준 것이 하필이면 스마트폰 부동산 앱이었어요. 처음에는 구경이었습니다. 어차피 살 돈도 없으니까 요즘 집값이 어느 정도 되나 한번 보자, 그런 가벼운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화면을 넘기다 보니 손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범어동 신축 아파트 지난달 대비 3천만 원 상승. 만촌동 34평 1년 새 4억 상승. 황금동 재건축 단지 호가 12억 돌파. 숫자들이 매일 올라갔어요. 엄지손가락이 화면을 쓸어 올릴 때마다 숫자가 커졌습니다. 나는 32년을 대구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구 어느 동네에 무엇이 들어서고 어느 지역이 개발되고 어느 곳에 도로가 뚫리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지적도를 펼치면 대구 전역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수성구 범어동에 신축 주상복합이 올라간다는 걸 2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개발 호재가 어디에 있는지, 학군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교통 동선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정작 내 삶에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었거든요. 남들은 그 정보로 땅을 사고 집을 샀는데 나는 원칙을 지킨다며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를 하면 안 된다. 그게 내 신조였어요. 그 신조 때문에 32년을 전세방에서 살았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니까 그 신조가 흔들렸습니다. 원칙을 지켰는데 남은 게 뭡니까? 달서구 빌라 보증금 1억 5천하고 퇴직금 1억 8천하고 예금 2억. 합치면 5억 3천. 대구 수성구 아파트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숫자였습니다. 밤마다 앱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32년 전에 집을 샀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몰랐어요. 그 생각이 씨앗이 되어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벼락거지의 공포. 퇴직하고 넉 달쯤 됐을 때 오래된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민간 건설사에서 일하다 일찍 퇴직한 친구였어요. 이름을 정수라고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성태야, 나 이번에 수성구 아파트 팔았다. 세금 떼고도 3억 넘게 남았어. 나는 잘 됐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식탁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밥이 식는 것도 몰랐습니다. 정수는 나보다 월급이 적었습니다. 건설사 현장 관리직이었으니까요. 나보다 오래 일하지도 않았어요. 50 초반에 명퇴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집 하나로 3억을 벌었습니다. 나는 32년을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원칙대로 한 번도 어긋나지 않게. 새벽부터 야근까지 민원인한테 욕을 먹어도 허리를 숙이고 감사에 걸릴까봐 밥 한 끼도 안 얻어 먹었어요. 그런데 내 이름 석자 적힌 등기부 등본 한 장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부동산 앱을 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앱부터 열었어요. 밥 먹다가도 열었고 화장실에서도 열었고 잠들기 전에도 열었습니다. 수성구 범어동, 만촌동, 황금동. 화면 속 숫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갔어요. 오늘이 제일 싸다. 이 말이 어디서나 들렸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동네 부동산 유리창에 붙은 전단지에서도 수성구는 절대 안 떨어진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 그 문장들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자기 전에 천장을 바라보면 그 글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벼락거지. 이 단어를 처음 들은 것이 2021년 봄 뉴스에서였습니다. 앵커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을 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이른바 벼락거지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가슴에 콱 박혔습니다. 나였거든요. 32년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처진 사람. 정수는 집 하나로 3억을 벌었고 나는 32년을 일하고 빌라 전세에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출발선이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갈렸습니다. 그때부터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밤마다 부동산 앱을 켜고 매물을 뒤졌습니다. 범어동 신축, 만촌동 재건축, 황금동 구축. 가격대별로, 면적별로, 층수별로.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어디 있나 찾았어요. 마치 보물을 찾는 것처럼 화면을 뒤졌습니다. 아내한테 처음으로 말을 꺼낸 건 퇴직하고 딱 1년이 지난 2021년 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아내 뒷모습을 보면서 말했어요. 우리도 이제 집을 사야 할 것 같아. 아내가 설거지를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젖은 고무장갑을 낀 채로요. 갑자기가 아니야. 우리 나이가 얼마인데 언제까지 전세로 살 거야? 아내가 장갑을 벗으면서 식탁에 앉았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형편이 되는 거야?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아내가 행주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접고 또 접었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무슨 뜻이었는지 나는 한참 후에야 알았습니다. 반대였어요. 말로 하지 않은 반대. 하지만 나는 그 침묵을 동의로 해석했습니다. 반대하지 않으면 찬성이라고 그런 멋대로의 논리를 적용한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부동산 앱을 켜고 수성구 매물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범어동 신축 주상복합 32층. 야경 조망, 커뮤니티 시설 최상급. 매매가 11억 5천. 스크롤이 멈췄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대리석 로비,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야경 사진이 있었는데 거실 창문 너머로 수성구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범어천에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고 멀리 앞산 능선이 보였어요. 32년 공무원이 평생 전세방을 전전하던 사람이 수성구 32층에 산다. 그 그림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야경 사진이 떠올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공포였는지 욕심이었는지 아니면 32년 동안 참아온 무언가의 폭발이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셋 다였을 거예요. 벼락거지가 되기 싫다는 공포,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는 욕심, 32년 동안 넥타이를 매며 꾹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 거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그날 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성체로 들어가다. 아내를 설득하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매일 저녁 밥상 앞에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내는 처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우리 형편에 11억짜리 집이야? 말이 돼? 아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숟가락을 쥔 손도 살짝 떨렸습니다. 형편이 어때서? 퇴직금에 예금에 전세 보증금 다 합치면 5억 3천이야. 대출 5억 5천 받으면 되는 거잖아. 5억 5천이나 빌려? 여보, 우리 나이가 몇인데?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찬 목소리가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확신이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내가 32년을 어디서 일했어? 도시계획과야. 대구 땅을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 수성구는 절대 안 떨어져. 내가 장담할 수 있어. 도시계획을 안다는 것과 부동산 시장을 안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도시계획은 도로가 어디로 뚫리고 학교가 어디에 들어서는지를 아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엇갈리는지를 아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같은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대구를 안다. 그러니까 수성구를 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안전하다. 3단 논법처럼 깔끔했어요. 깔끔했기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수성구는 투기과 열지구라 대출 규제가 빡빡했습니다.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20%밖에 안 됐거든요. 11억 5천짜리 집을 사려면 자기 자본이 9억은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었어요. 우리 자본은 5억 3천, 4억이 넘게 부족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선생님, 수성구는 대출이 많이 안 나옵니다. 일반 주담대로는 어렵습니다. 잠깐 멈칫했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했어요.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건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시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청 후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선배님,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금융권 주담대 먼저 받고 공무원 연금 담보 대출 섞고 나머지는 사업자 대출로 우회하면 됩니다. 요즘 다들 그렇게 합니다. 눈이 뒤집히면 길은 다 보입니다. 안 되는 길도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시청 후배가 알려준 대로 대출을 쪼개서 받았습니다. 은행 3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서류를 들고 번호표를 뽑고 대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창구 직원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물을 때마다 62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직원이 잠깐 멈칫하는 게 보였습니다. 62에 이 금액을 빌린다고? 그런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서류가 맞으면 대출은 나왔습니다. 평생 묻어두려 했던 공무원 연금까지 담보로 잡았습니다. 연금은 내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이었어요. 그걸 담보로 내놓는 순간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했어요. 제일금융권 주택담보대출 4억 1천, 신용대출과 연금담보대출 합산 1억 2천, 제2금융권 추가대출 2천, 합계 5억 5천만 원. 5억 5천이라는 숫자를 종이에 적어봤습니다. 0이 6개였어요. 살면서 이렇게 많은 0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무원 월급 명세서에는 0이 기껏해야 5개였거든요. 그 거금을 등에 지고 11억 5천짜리 주상복합에 들어갔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좁았어요. 에어컨 바람이 서류를 살짝 날렸습니다. 중개사가 서류를 하나씩 넘기면서 설명했는데 솔직히 내용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이미 마음은 굳어져 있었으니까요. 내 이름을 적고 도장을 눌렀습니다. 꾹! 빨간 인주가 서류에 찍혔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둘 다였을 겁니다. 옆에 앉은 아내는 계약 내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내가 도장 찍는 걸 바라봤어요. 아내의 손이 무릎 위에서 깍지를 끼고 있었는데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세게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손을 그때는 못 봤습니다. 아니, 보고도 무시했습니다. 2021년 8월 입주일이었습니다. 이삿짐을 들고 올라간 32층. 엘리베이터가 유난히 빠르게 올라갔어요. 층수 표시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바뀌고 20을 넘어 32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가 펼쳐졌어요. 대리석 바닥, 은은한 간접 조명, 벽에 걸린 풍경화. 달서구 빌라의 금간 시멘트 복도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어요. 거실이 넓었습니다. 달서구 빌라 거실의 3배는 됐을 거예요. 바닥이 반질반질한 원목이었고 천장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나를 사로잡은 건 창문이었어요. 거실 한쪽 벽이 통유리였습니다. 창문 앞에 섰습니다. 수성구가 발 아래 펼쳐졌어요. 범어천이 가로로 흐르고 그 너머로 아파트 숲이 보이고 멀리 앞산 능선이 하늘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저 아래서 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였어요. 32년을 저 아래서 살았구나. 민원인 서류를 들고 시청 복도를 뛰어다니고 퇴근길에 시장에서 두부를 사들고 빌라 계단을 올라가고 장판이 들뜬 거실에서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그 모든 것이 저 아래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 32층. 대구를 내려다보는 자리. 아내가 옆에 서서 조용히 창밖을 내다봤어요. 뷰는 좋네. 그게 아내가 입주날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뷰는 좋다. 나머지는 모르겠다.
아내의 그 한마디가 사실은 모든 걸 담고 있었는데 나는 뷰가 좋다는 말만 들었어요. 화려한 감옥. 입주하고 정확히 한 달이 지난 날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고 금액을 봤어요. 62만 원. 나는 그 숫자를 보고 한동안 고지서를 손에 든 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달서구 빌라 관리비가 한 달에 7만 원이었거든요. 10배 가까이 뛴 겁니다. 7만 원짜리 집에서 62만 원짜리 집으로 왔으니 관리비만으로도 달서구 빌라 전세 이자가 나오는 셈이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생활 32년 동안 키운 습관이 있었어요. 뭐든 숫자로 따지는 습관. 그 습관이 이때만큼은 잔인했습니다. 관리비 62만 원, 건강보험료 38만 원,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서 확 뛰었어요. 대출 이자. 이자를 계산하는 순간 안도가 됐습니다. 2021년 당시 금리가 2.5% 안팎이었거든요. 5억 5천에 2.5%면 월 이자가 약 115만 원. 관리비와 보험료까지 합쳐도 고정 지출이 215만 원이었습니다. 내 공무원 연금이 185만 원. 적자가 30만 원이었어요. 30만 원이면 예금에서 조금씩 뺐으면 됩니다. 여유 자금 5천만 원이 있었으니 단순 계산으로 14년은 버틸 수 있었어요. 14년이면 내가 76. 그때쯤이면 집값이 오를 테니 팔아서 대출 갚고도 남는다. 그런 계산이었습니다. 여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자가 얼마 안 나오네. 저녁 식탁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젓가락을 집으며 짧게 대꾸했어요. 지금이야 그렇지. 금리가 오르면 어떡해? 나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금리가 뭐 갑자기 확 오르겠어? 그리고 그 전에 집값이 더 오를 거야.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젓가락이 반찬을 집는 소리만 들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내가 맞았습니다. 완전히 맞았어요. 금리는 올랐습니다. 아주 가파르게요. 하지만 그때 나는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저금리가 영원할 것처럼, 집값은 계속 오를 것처럼, 수성구마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고지서를 서랍에 넣었어요. 불편한 숫자를 서랍에 넣고 덮어버리는 습관. 그 습관이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이자가 오르면 서랍에 넣었고, 집값이 떨어지면 서랍에 넣었고, 통장 잔액이 줄어들면 서랍에 넣었어요. 서랍 속에 불편한 숫자들이 쌓여갔는데 서랍을 닫으면 안 보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서랍이었어요. 한편으로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지인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성태형, 수성구로 이사했다고요? 축하합니다. 어머, 범어동 주상복합이요? 부러워라. 역시 성태 씨는 달라. 공무원 생활 헛하지 않았네. 전화를 끊고 나면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어요. 부러움을 받는다는 것. 32년을 성실하게 살았지만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았는데 집 하나로 달라졌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인사를 했어요. 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빌라에서는 몇 동 몇 호 아저씨였습니다. 여기서는 선생님이었어요. 같은 사람인데 사는 곳이 바뀌니까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웃긴 일이지만 그 호칭이 진심으로 좋았어요. 수성구민이라는 게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32년 동안 없었던 계급장을 드디어 단 것 같은 기분. 시청에서 사무관까지 올라갔어도 이런 기분은 아니었거든요. 그 기분은 딱 한 달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서 기분 좋은 전화는 뜸해졌어요. 대신 고지서는 매달 정확하게 왔습니다. 관리비 62만 원, 보험료 38만 원, 이자 115만 원. 숫자는 감정이 없어서 기분 같은 건 모릅니다.
그냥 정확하게 빠져나갔어요. 야경을 바라보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처음에는 30분씩 창가에 서서 봤는데 한 달 뒤에는 5분, 석 달 뒤에는 아예 안 봤습니다. 야경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야경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아름다운 풍경도 대가를 치르고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매달 215만 원짜리 야경이거든요. 그 값을 치르는 게 점점 무거워지면서 야경이 짐이 됐습니다. 숫자가 무너지다. 2022년 봄부터 세상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린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내 대출이자가 올라간다는 연결고리를 그때는 몰랐거든요. 아니, 알았는데 외면했습니다. 서랍에 넣었어요. 여름이 지나면서 상황이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0.5%포인트씩. 뉴스에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말이 매일 나왔습니다.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명치 아래가 서늘해졌어요. 변동금리. 내 대출은 변동금리였습니다.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 이 두 단어의 차이를 그때는 가볍게 여겼어요. 고정금리로 하면 당장 이자가 더 나오니까 당장 싼 쪽을 골랐습니다. 눈앞에 10,000원을 아끼려다가 나중에 1,000,000원을 날리는 선택이었어요. 부동산 앱을 켜는 손이 무거워졌습니다. 실거래 알람이 뜸해졌어요. 예전에는 매일같이 울리던 알람이 어느 날부터 조용해졌습니다. 거래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사는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대신 화면을 채우기 시작한 건 급매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급매. 급하게 판다는 뜻이에요. 스크롤을 내릴수록 급매 물건만 쌓여갔습니다. 10억대에서 9억 후반으로, 9억 후반에서 9억 초반으로 숫자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대구 미분양 소식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계약자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외곽 지역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달성군이나 풋구 같은 곳에서나 생기는 일이라고. 수성구는 다르다고. 수성구는 다르다. 이 말이 주문처럼 내 입에서 나왔습니다. 앱을 볼 때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잠이 안 올 때마다 수성구는 다르다, 수성구는 다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단지 이웃을 만났어요. 32층에 사는 50대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모르고 얼굴만 아는 사이였어요. 박 선생님, 혹시 들으셨어요? 뭘요? 옆동 같은 면적이 9억에 팔렸다고요. 나는 웃었습니다.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여기가 얼만데? 아니, 진짜래요. 급매로 나온 거 누가 받아간 거라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나는 웃는 얼굴로 그래요? 한번 알아봐야겠네 하고 내렸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앱을 켰어요.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실거래가 9억 1천.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11억 5천에 샀습니다. 같은 집이 9억 1천에 팔렸습니다. 2억 4천. 그 숫자가 눈앞에서 깜빡거렸어요. 화면을 닫아도 숫자가 보였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리면서 물었어요.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괜찮아. 밥상에 앉았는데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내가 눈치를 챘을 겁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금리도 올라 있었습니다. 2.5%였던 금리가 3.5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월 이자가 115만 원에서 160만 원 가까이로 뛰었습니다. 관리비 62만 원, 보험료 38만 원, 이자 160만 원, 합하면 260만 원, 연금 185만 원, 매달 75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입주 때 30만 원이던 적자가 2배 넘게 불어난 겁니다.
이건 일시적인 조정이야.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성구는 달라. 금리가 좀 오른다고 수성구가 무너지겠어? 조금만 기다리면 돼. 스스로를 설득하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작아질수록 천장이 더 높게 느껴졌어요. 32층 천장이요. 높으면 높을수록 추락할 때 더 아프다는 걸 그때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앱을 켰는데 이제는 앱을 켜기가 무서웠어요. 그래도 켰습니다. 눈을 뜨면 손이 앱으로 먼저 갔거든요. 혹시 어젯밤 사이에 실거래가가 올랐을까? 혹시 금매가 줄었을까? 매일 확인하고 매일 실망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금매는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었습니다. 호가도 내려갔습니다. 10억 대였던 같은 면적 매물이 9억 초반으로 내려와 있었어요. 그것마저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뉴스에서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면 텔레비전 앞에서 꼼짝 않고 앉아 있었어요. 한 번은 내가 채널을 돌리려 했더니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둬.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그의 겨울이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32층 창문 너머로 보이는 수성구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야경을 바라보는 마음은 더 이상 설레지 않았어요. 무거웠습니다. 저 아래 불빛들이 전부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 계획을 32년 했다는 자부심이 그 겨울에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내가 틀린 건가? 수성구도 무너질 수 있는 건가? 그 질문을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나는 그냥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파스 한 장. 2023년이 되자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달력을 바꿔 걸면서 올해는 좀 나아지겠지 생각했어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출 금리가 4%를 넘었습니다. 4.5%까지 올라갔어요. 5억 5천에 4.5%면 월 이자가 약 220만 원. 입주 때 115만 원이었던 이자가 2배로 뛴 겁니다. 월 고정 지출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자 220만 원. 관리비 62만 원, 보험료 38만 원, 합계 320만 원, 연금은 여전히 185만 원이었어요. 매달 136만 원이 구멍처럼 빠져나갔습니다. 1년이면 1632만 원, 생활비 여유 자금 5천만 원으로 버텼는데 이 속도면 3년도 못 갔습니다. 실제로는 더 빨리 줄었어요. 예상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겼거든요. 경조사비, 자동차 수리비, 건강검진비, 아파트 특별수선 충당금.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통장이 눈에 띄게 얇아졌습니다. 입주 6개월 만에 잔액이 3천만 원대로 내려갔어요. 그 숫자를 보고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5천이 6개월 만에 3천이 됐으니까 이 속도면 1년 반 뒤에는 바닥이었어요. 아들 결혼 자금으로 따로 모아둔 1억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절대 손대지 않기로 한 돈이었어요. 아내와 약속한 거였습니다. 이 돈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자고. 그 돈에 손을 댈 수는 없었습니다. 댈 수 없었어요. 그건 내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은 간단했습니다.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간단한 답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수성구 32층 아파트 주인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 마트에서 계산대에 앉는다. 치킨집에서 배달을 한다. 상상이 안 됐어요. 시청 후배들이 알면 어떡하나. 동네 지인들이 보면 어떡하나. 경비원한테 선생님 소리를 듣고 있는데 앞치마를 두르고 나가면 어떡하나. 체면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한 일이에요. 체면이 밥을 먹여줍니까? 체면이 이자를 내줍니까? 체면으로 관리비를 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체면인데 그때는 그게 목숨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통장은 조용히 줄어갔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리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마트에서 파트타임 자리가 났다고 전단지를 봤어. 나는 젓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뭔 소리야? 오전 4시간짜리야. 일주일에 5번,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된대. 나는 밥상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계속 말했어요. 이러다간 아들 결혼 자금도 손대게 생겼잖아.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면 그 돈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내는 나보다 현실을 먼저 봤어요. 내가 체면 타령을 하며 소파에 앉아 앱만 들여다보는 사이에 아내는 조용히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트 전단지를 주워서 읽고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면접 시간까지 알아본 거였어요. 내가 해야지. 당신이 왜 나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아직 못 나가잖아. 나는 괜찮아. 마트 파트타임이 뭐 어때? 그 말이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은 아직 못 나가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체면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였습니다. 아내는 체면 같은 건 벌써 내려놓았는데 나는 아직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내가 일을 나갔습니다. 오전 9시. 앞치마를 두르고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나는 현관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2층 주상복합 복도를 걸어가는 아내. 대리석 바닥 위에 아내의 고무 운동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문을 닫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일을 나간 뒤 집이 더 조용해졌어요. 혼자 거실에 앉아 앱을 들여다봤습니다. 집값은 여전히 내려가고 있었어요. 아내가 한 달을 꼬박 일해서 버는 80만 원이 집값 하락으로 하루 만에 사라지는 금액보다 작았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시청 후배한테서 결혼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봉투를 두둑하게 챙겼을 거예요. 30만 원은 넣었을 겁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하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마음만 전할게. 전화를 끊고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2년을 함께 일한 후배 결혼식에 봉투 하나가 부담스럽다는 게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소파에 앉으며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무릎이 왜 그래? 오래 서 있었더니 좀 쑤셔. 괜찮아. 병원 가봐. 파스 붙이면 돼. 파스 붙이면 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11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아내 무릎 병원비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관리비 62만 원은 내면서 병원비 몇만 원은 아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32년을 공무원으로 살면서 가족한테 부족함 없이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파스 한 장으로 무릎을 달래는 아내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아내가 잠든 걸 확인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성구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저 아래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어요. 내 통장처럼. 나도 나가야 한다. 체면이 밥을 먹여주는 게 아니다. 아내 혼자 내보내고 나는 집에서 앱만 들여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창밖의 야경이 그날따라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그 아름다움이 잔인했습니다. 저 풍경의 대가를 매달 320만 원씩 치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잠결에 뒤척이더니 물었어요. 또 앉아? 응. 좀 이따 잘게. 좀 있다가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에 전단지. 아내가 일을 나간 지 2달이 지났을 때 나도 결심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검색했어요. 60 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편의점, 주유소, 물류창고, 전단지 배포.
전단지 배포. 일당 5만 원, 시간 2~3시간, 새벽 5시 시작. 새벽 5시. 그 말에 눈이 멈췄어요. 아내가 9시에 출근하니까 5시에 나가서 8시 전에 돌아오면 아내가 모를 수 있었습니다. 아내를 속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던 겁니다. 아내가 마트를 나가면서 당신은 아직 못 나가잖아 했던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거든요. 못 나간다고 한 사람이 전단지를 돌린다고 하면 아내가 얼마나 미안해할지 그 생각에 말이 안 나왔습니다. 며칠을 망설였어요. 32년 공무원이 수성구 32층 아파트 주인이 새벽에 전단지를 돌린다. 그 그림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무릎에 파스를 붙이는 모습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두 장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전단지를 돌리는 내 모습과 파스를 붙이는 아내의 모습. 결국 연락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전단지 배포 업체였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4입니다. 괜찮아요. 많이들 하세요. 새벽 5시에 나오실 수 있어요? 네. 첫 출근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눈을 떴어요. 알람을 맞춰놓지 않았는데 저절로 떠졌습니다. 공무원 때도 이렇게 빨리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이불을 걷었습니다. 살금살금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어요. 찬물로 얼굴을 적시니 정신이 들었습니다. 옷장에서 등산복을 꺼내 입었어요. 등산 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등산복을 골랐습니다. 혹시 아내가 깨면 산에 좀 갔다 올게 할 생각이었어요. 등산복을 입으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64 남자가 새벽에 등산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볼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센서 조명이 켜졌어요. 대리석 바닥에 내 운동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은은한 간접 조명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처음 입주하던 날 이 복도를 걸으며 느꼈던 설렘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나는 이 복도를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며 걷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야간 경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일찍 나가시네요, 선생님. 나는 네, 산책 좀 하려고요 하고 지나갔습니다. 선생님. 그 호칭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들렸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새벽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뒷좌석 창가에 앉았습니다. 아직 불이 켜지지 않은 가게들, 가끔 지나가는 화물 트럭, 새벽 공기가 유리창 너머로 차갑게 느껴졌어요. 집합 장소에 도착하니 대여섯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50대 아주머니 둘, 60대 아저씨 하나, 20대 젊은 남자 하나. 다들 조용했어요. 새벽이라 그런 건지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나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전단지 묶음을 나눠줬어요. 비닐끈으로 묶인 종이 뭉치를 건네받았습니다. 무심코 맨 위에 전단지를 펼쳐봤어요.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전단지 상단에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성구 신축 아파트 특별 할인 분양. 지금이 기회입니다. 선착순 계약 시 추가 혜택. 내 인생을 무너뜨린 바로 그 시장의 광고였습니다. 한동안 전단지를 바라봤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2년 전에 나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 수성구는 절대 안 떨어진다는 말, 지금이 기회라는 말. 그 말들의 등을 떠밀려서 5억 5천을 빌렸습니다. 이 전단지를 받고 집을 살 사람이 있을 겁니다. 2년 전에 나처럼 눈이 뒤집힌 사람이요. 그 사람한테 이 전단지가 갈 거예요. 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전단지를 받은 사람이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꽂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우편함 틈새에 밀어 넣었어요. 이 일을 해야 일당이 나왔으니까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어요. 게시판에 전단지를 붙이려는데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외부 광고물 안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내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이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는 어르신 안 됩니다 했어요. 같은 사람인데 역할이 바뀌니까 대우가 바뀌었습니다. 주인일 때와 전단지 배포원일 때의 차이. 그게 32층과 1층의 차이였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전단지가 절반쯤 줄었을 때 골목 한쪽 벽에 기대서 쉬었습니다. 가을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손가락이 시렸습니다. 남은 전단지를 바라봤어요. 수성구 신축 아파트 특별 할인 분양. 내 불행을 포장해서 남에게 파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일당 5만 원이 생긴다는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불행과 안도가 새벽 골목에서 뒤섞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아침 8시였어요. 아내가 마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산책. 추운 날씨에 걸으니까 좋더라고. 아내는 더 묻지 않았어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아내가 나간 뒤 소파에 앉았어요. 주머니에서 일당 봉투를 꺼냈습니다. 5만 원. 구겨진 지폐 몇 장이었어요. 32년 동안 받아온 월급과 이 5만 원이 같은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아니, 이 5만 원이 더 무거웠어요. 월급은 책상에 앉아서 받았지만 이 5만 원은 새벽 골목을 걸어서 받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3번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눈치를 채고 있었을 겁니다. 등산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주일에 3번 새벽에 산을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나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서로 모른 척 해주는 것들이 그 시절에는 참 많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의 무게. 2024년이 됐습니다. 달력을 바꾸면서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올해는 나아지겠지 했다가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그냥 버티자. 그 생각뿐이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마트를 나갔고 나는 여전히 새벽에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조용히 버텼어요. 밥상에서 부동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금리 이야기도 집값 이야기도 안 했어요. 날씨 이야기를 하고 아들 이야기를 하고 텔레비전 드라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 다요. 그 사이에도 통장 잔액은 줄었습니다. 아들 결혼 자금 1억. 그 돈에도 슬슬 손이 가고 있었어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200만 원을 꺼냈다가 다음 달에 또 300만 원을 꺼냈다가 아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통장을 열어서 옮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전단지 일을 마치고 돌아와 소파에 앉아 습관처럼 앱을 켰습니다. 실거래 알림이 하나 떠 있었어요. 무심코 눌렀습니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실거래가 6억 8천만 원. 한동안 앱을 닫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갔어요. 내가 산 가격 11억 5천만 원. 현재 실거래가 6억 8천만 원. 차액 4억 7천만 원. 4억 7천. 입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4억 7천만 원. 32년 공직 생활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이었어요. 4억 7천을 모으려면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12년을 일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12년. 32년 중 12년이 날아갔어요. 3분의 1이 넘는 세월이 콘크리트 거품과 함께 증발한 겁니다.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32층 천장이 유난히 높았습니다. 그 높은 천장 아래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머니에 오늘 아침 전단지를 돌리고 받은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4억 7천을 5만 원으로 메우려면 매일 한 번씩 해도 25,400일, 약 70년이 걸리는 숫자였습니다. 70년. 내가 다시 태어나서 평생을 전단지만 돌려도 못 메우는 구멍이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거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둡게 있어? 아내가 불을 켰습니다. 내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일 있어?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4억 7천이라는 숫자가 입안에서 돌아다니는데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여보. 그 한마디에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부동산 앱 화면. 실거래가 6억 8천만 원. 아내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말하지 않았어요. 거실에 두 사람이 앉아서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얼마나 떨어진 거야? 4억 7천. 아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결혼 자금 1억의 4배가 넘는 돈이었어요. 평생을 아끼고 모으며 살아온 두 사람의 노후가 통째로 사라진 금액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우리 어떡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떡하긴. 답이 없었어요. 그날 밤 아내가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울었지만 알 수 있었어요. 이불 속에서 어깨가 떨렸거든요.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도 울고 싶었어요. 그런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멍해서 눈물도 안 나왔어요. 32년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원칙을 어긴 적 없이 묵묵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딱 한 번 욕심을 부렸습니다. 평생 없었던 내 집 하나 가져보겠다고. 벼락거지는 되기 싫다고. 수성구민이라는 훈장 하나 달아보겠다고. 그 한 번이 12년치 노동을 지워버렸습니다. 아내의 어깨가 조금씩 잠잠해졌어요.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눈물이 한 줄 흘렀어요. 소리도 없이 조용히.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밥을 차렸어요. 나도 아무 말 없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밥을 먹다가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팔아야 하지 않겠어?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집을 내놨습니다. 8억에 내놨다가 연락이 없었어요. 7억 5천으로 내렸다가 또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매수 문의가 한 건 들어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6억 8천에 계약이 됐습니다. 매수자는 40대 부부였어요. 설레는 표정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아내가 창문 앞에 서서 와, 야경이 예쁘다 했어요. 2년 전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상하게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4억 7천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돈이었으니까요.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마지막으로 빈 거실에 혼자 섰습니다. 짐이 다 빠져나간 거실이 넓었어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창문 앞에 섰습니다. 수성구가 보였어요. 범어천, 앞산, 작게 움직이는 차들. 처음 입주하던 날 이 창문 앞에서 32년을 저 아래서 살았구나 했었지요. 이제는 다시 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오래 서 있지 않았어요.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비밀번호 자판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렸어요. 더 이상 이 집의 비밀번호를 누를 일은 없었습니다. 이사한 곳은 달서구 작은 빌라였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35만 원, 방 2개. 퇴직할 때 살던 바로 그 동네였어요. 이삿짐을 옮기고 빈 방에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벽지가 낡았고 장판에 자국이 있었고 창문 너머로 골목이 보였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아내가 말했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나간 곳은 동네 국밥집이었어요. 7,000원짜리 돼지국밥. 뚝배기가 나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올라왔어요. 파 송송, 고춧가루, 된장.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술 떴어요. 따뜻했습니다. 속이 편했어요. 이상했습니다. 32층에서 수성구 야경을 바라보며 먹던 어떤 밥보다 이 국밥 한 그릇이 맛있었어요. 위장이 편했고 목이 편했고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내가 국밥을 한술 뜨더니 말했어요. 맛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맛있네. 오랜만에 두 사람이 편하게 밥을 먹었어요. 서로 아무 말을 안 해도 편안했습니다. 수성구에 살던 3년 동안 이런 저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그 국밥집에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국밥집을 나서면서 아내가 내 팔을 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수성구에서는 한 번도 팔짱을 낀 적이 없었거든요. 야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풍경만 봤지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봤던 겁니다. 달서구 골목이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를 두 사람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야경은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이 전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하고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밤에 잠이 옵니다. 수성구에서 3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었는데 달서구 빌라에 온 첫날 밤 눕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부동산 앱을 켜지 않습니다. 커피를 끓이고 창밖을 바라봐요. 골목이 보입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 천천히 산책하는 어르신들. 그게 전부인데 마음이 편합니다. 아내한테 전단지 일을 고백했습니다. 나 사실 새벽에 전단지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어. 아내가 잠깐 나를 바라봤어요.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내는 처음부터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준 거였습니다. 등산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마다 등산복을 입고 나가는데 모를 리가 없었지요. 내 체면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모른 척한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닙니다. 집을 사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겪은 일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벼락거지가 되기 싫다는 공포, 수성구민이라는 훈장을 달고 싶다는 욕심,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에 흔들린 마음, 그 세 가지가 나를 11억 5천짜리 성채로 밀어넣었습니다. 부동산 앱의 숫자는 팔기 전까지 화면 속 숫자일 뿐이에요. 10억이라고 찍혀 있어도 내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빛나는 점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진짜 자산이 뭔지 이제는 압니다. 오늘 내 손으로 번 5만 원. 아내와 함께 먹는 7,000원짜리 국밥. 밤에 눕자마자 찾아오는 잠. 아침에 커피 한 잔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 아내가 내 팔을 끼고 골목을 걷는 저녁. 이런 것들이에요. 11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아내 무릎 병원비를 못 냈습니다. 2천만 원짜리 빌라에 살면서 아내와 7,000원짜리 국밥을 먹었어요. 어느 쪽이 더 잘 산 건지 이제는 압니다. 화려한 성체 안에 갇혀서 숨막히게 살았던 사람이 드리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집을 사지 마십시오. 삶을 사십시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면 혹은 지금 흔들리고 계신 분이 계시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